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보면은 12가지가 있는데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법률들이 많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만 나이 뭐 아무 말이 없어도 법에서는 다 만 나이죠. 민법에서 만 19세 이런 말 없어요. 그냥 19세의 성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민법에. 그건 당연히 만 나이입니다. 생일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죠.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나이를 먹어야 되고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결혼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결혼하면 성년으로 어제되죠. 성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려면 우리 서브노트 요약집 순서하고 조금 다르고 저는 지금 법조문 순서대로 적고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민법에 보면 피담보채권, 피부양자. 최근에 이게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피부양자. 저도 지금 아들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벌써 조회해봤더라고. 지원자 돼 있거든요. 주소를 대학생인데 학교 지금 저하고 같이 안 살고 다른데 학교 앞에 그냥 방 얻어놓고 사니까 주소도 옮기고 세대주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도 40만 원 받는다고 벌써 조회 다 해봤더라고요. 조회했는데 40만 원 안 세대원이 숫자가 혼자 아니던데요. 이렇게 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대주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어가지고 따로 이게 세대 분리가 안 돼 있고 같이 합해서 나왔더라고요. 피부양자는 뭐예요? 피부양자는 부양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부양받는 사람을 말해요? 부양받는 사람, 피부양자.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라고요. 지금 학생이니까 돈 못 버니까 건강보험도 제 거에 얹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양자. 제가 이렇게 세대를 독립시킨 게 이게 집 샀다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비과세가 안 되더라고요. 30세 미만이고 결혼도 안 하고 소득도 없고 이러니까 제 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무주택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저는 양도소득세 안 낼 줄 알고 했다가 세금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법이 참 복잡해요. 이게 이제 한번 당해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왜 비거주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죠. 유현진이나 외국에 이런 사람들은 비거주자잖아요.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거주자죠. 세법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 필요 없이 거주자이어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365일 중에 절반을 초과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해야 거주자잖아요. 어쨌든 피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피, 오더이자, 가죽피자, 옷 입혀서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후견,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이라고 그래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정신 오락가락하고 지금 그런 분이라고요. 정신 오락가락이라면 또 이거 요즘 지금 이태원 클럽에 간 것도 성소수자 이런 것도 잘못 말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말을 나오는 대로 해야 강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 어쨌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 총칙에 보면 있습니다. 민법 9조부터 민법 14조까지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요건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뭐 심신미약, 노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에는.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피성년 후견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한다고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지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중개해 주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돈 벌 소개해 주는 거 할 자격이 안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후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차이점은 민법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 말이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고요. 한정 후견인은 지속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입니다. 피특정 후견인도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피특정 후견인.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 지금 유명한 롯데 신격호 전 회장 피한정 후견인이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판사가 심판을 하려고 출석하게 해가지고 물으니까 이 어디고 하고 반말로 판사한테 이러니까 그냥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죠. 그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아니잖아요. 치매는 또 멀쩡하게 돌아올 수도 있죠. 저도 어머니를 제가 20년간 90살 넘도록 모셨는데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금방 어제 한 거는 기억 못해. 금방 한 거는 뭐 했냐 뭐 안 했다. 내 절대 안 했다고 그래. 금방 1시간 전에 뭐 혹시 안 봤냐 뭐 절대 안 봤다 하고 50년, 60년 전에 이런 맨날 이야기해. 맨날 60년 전에 뭐 어떤 거 이야기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누나들이 나오고 그러면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나들이 뭐 밥도 맛있는 거 안 사도 너 뭐 하냐 하고 막 저보고 욕하고 이러고 있고 가고 나면 또 뭐 먹으라 막 배불러서 안 먹는다 하고 진짜 미쳐요. 이게 진짜 애가 되더라고 나이 드시니까. 그래도 지금은 후회돼요. 이제 잘 못해드리는 게 어버이날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면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제 언제까지 사실지 몰라요. 저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차례네요. 이러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없고 이제 어버이날 문자 와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혹시 뭐 상속해 줄 거 있으면 미리 좀 줄 수 없냐 묻고 이렇게 해요. 상속은 미리 해줄 수 없죠. 상속 미리 해주려면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상속은 미리 해줄 수가 없어요. 그는 상속이라는 건. 돈 많이 벌고 있으면 자식이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현금이나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나이 먹어서는 부동산에만 무조건 많이 투자할 게 아니고 연금 계속 나오면 안 죽인다고 살리나야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되어야 합니다. 복권.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빚잔치를 한 경우입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복권이 돼야 되는데 복권은 빚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고요. 또 사기 파산의 죄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권이 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고요. 빚잔치를 했다면 파산 선고를 하면
파산 선고를 왜 하겠어요? 채무자를 위해서 해요?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선고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선고하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안 하면은 채무자가 돈 있으면 자기 갚고 싶은 사람한테 갚든지 또는 안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파산 선고를 하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 못 해요. 파산 관제인이 관리를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그럼 지금 돈이 여러 사람한테 빌렸는데 1억이 있으면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친한 사람한테 다 갚아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을 위해서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어쨌든 파산 선고되면 빚잔치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졌다고 자살할 필요는 없죠. 돈 없으면 안 갚아도 상관없죠. 돈 없어서 안 갚는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숨겨놓고 안 갚으면 채권 멘탈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살고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압류 대상도 아니에요. 압류도 안 된다더라고. 이거 빚 있어도 이거 못 빼간다고. 이거 압류해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조건 받은 사람이 쓰도록 돼 있어요. 압류도 지금 한 180만 원 정도는 압류 못해요. 최저 생계는 유지하도록 경매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최저 생계비, 지금 그건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압류 못하는 금액 있죠. 최저 생계는 유지하도록. 월급 뭐 500만 원 받으면 다 압류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아가기는 못한다고요. 최저 생계는 유지하도록 어느 정도는 받아가게 해줘야 된다고요. 파산 선고 받으면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 사형, 금고가 금고 이상입니다. 사형은 죽이는 거니까 뭐 논할 필요가 없고 죽고 없는 사람이 정교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징역은 정력에 복묵케 하는 게 징역입니다. 금고는 정력에 복묵케 하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는 게 징역이고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으면 일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재소자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독방에서 그냥 가만히 갇혀 있으면은 정말 저도 억울하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38일 동안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름에 들어갔는데 한 6월달 들어가가지고 8월 말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허옇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살만 찌고 얼굴은 하얗게 해가지고 좋다고 하던데 진짜 조금 더 있으면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38일이 있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판 받아가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일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일할 자격도 없다고 일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상범, 그래서 확신범, 비파렴치범은 일을 안 시켜요. 이게 금고형인 경우에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20살 때. 제가 20살 때 군대 가가지고 그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때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다가 제 인생 아니었어요. 20살 때.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억울하게 당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는 짓밟자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때 이제 20살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신념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 미성년자 나이가 법마다 다 달라요. 청소년 보호법, 뭐 담배 피울 수 있는 미성년자, 술 먹을 수 있는 미성년자, 투표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이게 다 달라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미성년자고 투표권은 18세고 청소년 보호법 술도 아마 18세부터 먹을 수 있는가 그럴 거예요. 제가 술은 못 먹어서 관심이 없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도 아마 달라요. 청소년 보호법상 법마다 다 달라요. 나이가. 형법상 미성년자는 또 만 14세잖아요. 14세 이상은 형법상 미성년자는 13세는 그 처벌 안 받죠.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그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좀 더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나이를. 지금 13세, 만 13세면 다 커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중학생이 그 차 끌고 나가가지고 막 부모 차까지 나가가지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해도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형사 미성년자 다르고 민법상 미성년자 다르고 다 달라요. 법마다 다 다르다고 그런 게. 그 사람이 되는 시기도 다 달라요. 민법상은 전부 노출설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은. 형법상은 진통설이에요. 진통설. 태아를 분만하고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애가 반쯤 다리가 머리까지 나왔는데 아니, 제 아는 친척 그런 거 있어서 머리를 집게를 잘못 집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이상이 돼가지고 병신됐어요. 제 친척 중에 그 머리를 잘못 집어가지고 그런 거는 형사 책임이 있어요. 민법상은 태아가 아니에요. 지금 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머리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 안 나왔으니까 민법은 전부 노출설이에요. 그 법마다 용어가 다 다르다고 결론은. 공직선거법에서는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었죠.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더라고. 18세가 17세, 16세에 투표할 수 있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볼 때는 또 자기는 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듣지도 않아요. 저도 아들한테 말하면 말 듣지도 않고 뭐 라떼는 말이 하고 뭐 듣지도 않아요. 어쨌든 한숨 푹 쉬고 제 전화하면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냥 잠 오는 목소리 그래요. 그 잠 오냐 물으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해요. 같이 살지도 않지만 같이 살면 더 안 좋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사이가 좋다더라고. 지도 맨날 있을 때는 잔소리만 해대고 옆에 있으면 그러더니만 안 보니까 막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자, 금고 이상인데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 만기 출소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출소돼도 석방돼도 3년 지나야 돼요. 이 석방될 때는 여러분들 석방된 거 봤어요? 지금 실제 교도소에서 거의 본 적이 없죠? 언제 나와요? 새벽에 나온다? 밤에 나온다? 낮에 나온다? 언제 나와요? 0시에 나와요. 0시에 밤 12시 0시에 12시 지나면 그날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보내준다고요. 출소는. 드라마에서 안 그렇다고요? 해 다 있을 때? 해 다 있을 때는 아닌데 거의 새벽에 나오거나 아니면 두부는 먹어요. 저도 두부 먹어봤어요. 두부는 왜 먹겠어요? 그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자꾸 먹이는데 왜 먹는지 왜 먹을 것 같아요? 다시 안 들어가려면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옛날에는 먹은 이유가 지금 두부에 영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콩밥 먹어가지고 거기서도 콩밥이면 두부인데 이제 근데 콩밥이 진짜 콩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 영양식이에요. 보리하고 콩하고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아주 좋아요. 뭐 저는 뭐 군대에 있어가지고 군대에 있는 거는 밥이 좋진 않은데 민간교도소는 좋다더라고요. 자, 어쨌든 만기 석방돼도 3년 지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다. 그냥 만기 석방되면 보조원으로 근무해야지. 그럼 3년 동안 취직도 보조원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먹고 사냐 3년 동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래 뭐 취직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몰래가 되냐고. 고용신고하면 교도소 갔다 오는 거 다 나타나는데 어쨌든 보조원 취직도 안 돼요 3년 동안. 그래서 취직이 안 되니까 교도소 갔다 나왔다가 다시 훔쳐가지고 자수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도소 가겠다고. 교도소 가면 밥은 주고 월급도 주니까 일하면. 월급도 줘요. 일하면. 옛날 제가 있을 때는 3,000원이었어요. 하루 일당 3,000원. 지금은 많을 거예요. 10,000원 넘을 거예요. 자, 만기 석방돼도 3년 지나야 되고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또 갔다 왔다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지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음은 여리니까.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강사도 못해. 이게 예를 들면 성범죄 증거 있고 이러면 강사 못해요. 교육청에 다 신고해야 돼. 증거 있으면. 지금은 제 기록 때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 증가 기록이 다 무혐의 처분받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괜히 말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신원증명 아무리 상세하게 제가 정당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 떼우라고 하거든요. 정당 가입하려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면
옛날에 어디 정치 좀 해볼까 해가지고 떼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아주 상세하게 모든 전가 기록 다 떼도 안 나타나더라고. 옛날에 있었던 게. 자,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가라는 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부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거짓으로 석방된 거예요. 완전 석방된 게 아니고 가석방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만기 3년, 만기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가석방될 수도 있어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녀 형기가 2년 남았죠?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재지연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둘 다 몇 년 지나야 돼요? 6년 지나야 되죠. 3년 선고받았으면. 가석방돼도 결국은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6년이잖아요. 만기 석방돼도 석방되고 또 3년 더 지나야 되니까.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집행면제가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특별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한 자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면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사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일반 사면 절차는 사면법에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이거 결론만 시험에 나오고 사면 절차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단 특별 사면 이런 거 되려면 반드시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 사면 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아마도 끝났나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계류 중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 사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받은 게 이번 선거에 우리 공화당 조원준이는 대구 사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대구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떨어졌죠. 요즘 안 하더라고. 맨날 강화문 앞에서 맨날 데모하더만 요즘은 선거 끝나고는 요즘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행정 대집행 해가지고 그 다 물어냈잖아요. 매덕 그 행정 대집행이면 비용을 다 대신 청구하는 거죠. 어쨌든 대구에 있는 친구는 그거는 될 거다 꼭 이렇게 하던데 안 된 게 왜 안 되는지 이상하더라고요. 자, 즉시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입니다. 법률 변경.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손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손잡고 가다가 적발되는데 헤어지면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서 더 이상 못 살고 창피해서 못 산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혼자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도시에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만큼 그때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간통죄도 폐지됐죠. 그럼 간통죄가 옛날에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됩니다.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된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도 위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거의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10년 동안 맞고 살아도 1,000만 원도 못 받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자료가. 미국 같은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많이 받으려면 오늘 아침에 그 손수호 변호사가 아침에 6시도 안 돼서 일찍 재방송인지 모르니까 하더라고요. 이혼에 대해서 돈 많이 받아 뜯어내는 방법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일단은 그 상간녀한테 또는 상간남한테 상대방한테 그 배우자하고 바람 피운 남편이면 상간녀를 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직장 월급 가압류하고 이러면 창피해가지고 합의하자 이런 말을 한다더라고. 사회적으로 널리 그걸 간통했다는 걸 알리면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자꾸 소송하고 이러면은 합의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합의금 많이 받아도 그건 불법은 아니죠. 실제 소송해봐야 얼마 안 돼요. 돈은 금액은. 그렇지만 그렇게 월급을 가압류하고 가압류하면 회사에서 왜 가압류됐냐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간통해가지고 가압류했다 이러면 창피해서 회사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면 되겠죠. 급여 가압류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예, 위헌 판결이 났죠. 폐지된 이유가, 위헌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짐승도 성의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침해다. 헌법에 위반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시효는 형의 시효가 있고 공소시효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 형의 시효는 공소시효는 요거는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검사가 범인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지금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아마도 사망했어요. 그때 뭐 뼈 같은 걸 찾았죠. 와룡산 뼈 같은 걸 찾았을 텐데 지금 나이 많을 건데 더 많은가? 지금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20년도 더 됐어요.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어쨌든 저도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못 잡고 나서 이 대구 와룡산 개구리 사건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5년으로 바뀌었다가 또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제 살인하면 영원히 따라다닌다고, 죽을 때까지. 공소시효 없으니까. 공소시효 지나면 잡혀도 처벌 안 받는 거죠. 지금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잡혀도 처벌 안 받아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화성살인 사건 그것도 다 자백했잖아요. 자기가 다 죽였다고. 그래도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공소시효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백한 거예요. 그냥 죽였다고 자기가. 처벌 안 받아요. 아마 지금 자백하면 처벌 받는다면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도 안 받기 때문에 결격 사유도 아니라고요. 어차피 처벌도 안 받는다니까. 이거는 재판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거고, 이거는 재판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사형 선고 받았는데 판사가 사형 선고했는데 그 재판 받다 도망가 버려서 사형 선고 확정됐는데 30년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니까 사형 집행을 못 합니다. 30년입니다. 형의 시효가 살인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살인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죠. 그 시효가 몇 년인지 기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기간에. 그냥 결론은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재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바로 자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수해도 처벌해요, 안 해요? 자수해도 처벌합니다. 단지 양형 기준을, 양형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뿐이에요. 처벌합니다. 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요. 합의해도. 민법이면, 사법이면 합의하면 처벌 안 하죠. 합의하면 끝이죠.
이거는 합의해도 처벌합니다. 단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을 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좀 더 가볍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면 뭐 5년 안 하고 2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합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손해배상 다 해주고 했다면. 원래 살인해도 손해배상 해야 돼요. 죽였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고. 근데 교도소가 없으니까 거의 받기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민법상. 살인을 해도. 자,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공소시효는 즉시 벗어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공소가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공소는 제기되어 있지만. 그래서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 사유 아니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그냥 결격 사유가 아닐 뿐이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요. 원래부터 결격 사유가 아니었으니까 계속 아니라고요, 시효가 완성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면, 유예면 집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도소는 안 간다는 이야기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죠.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재판을, 선고를 곧 앞두고 있어요. 그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어가지고 징역을 3년을 초과해서 징역 4년을 하면서 집행유예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니까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거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 그렇게 하긴, 그런 게 뭔가 사전에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개연성이 높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아마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예를 들면 피고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주로 이제 삼성그룹에 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 말은 5년간 유예기간만 결격사유고 앞에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로 하고요. 이 유예기간 안에 1년짜리 죄 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건 3년, 새로 지은 죄 1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교도소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려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개업 못해요. 다른 법률 위반도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있고, 유예라는 게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유예가 3가지가 있어요. 기소유예. 우리나라 지금 뭐 검찰개혁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검사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검사만이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판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판사는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만 재판할 수 있죠. 기소독점주의입니다. 뭐 지금 공수처, 공직자 고위수사, 뭐 비리수사청가 이것도 공수처도 검사가, 파견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거기도 검사가 기소하는 거지 검사 아닌 사람은 기소할 수 없어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헌법에 기소독점주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생겨도 결국은 공수처에 파견 나온 검사가 기소할 뿐이에요. 기소독점주의, 즉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재판에 안 넘기고 끝내버릴 수 있다고요. 유예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소유예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다 전과자 집안이에요. 제 딸도 기소유예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
취직에 교사하고 있어요. 선생하고 있어요. 그 기소유예돼도 취직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됐냐면은 중학교 때 지금 너 기소유예됐는데 하니까 기억 안 난다더라고. 딱 잡아떼고 기억 안 나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가서 수사받은 게 있는데 저는 기억이 상생하게 나는데 중학교 때 블로그에 음악을 그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한 개 올려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왔더라고. 150만 원 달라 하더라고. 합의금 150만 원 주면 합의해주고 안 해주면 고발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발하세요. 이제 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한테 왔더라고. 부모한테. 진짜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서, 출두 요청, 출석 요청서 왔더라고. 그래서 미성년자니까 제가 같이 중학생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뭐 징역까지는 않겠죠. 그걸 제가 알고 그냥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그 영상 지금부터 영상 녹화하면서 조사하더라고요. 그 문제 가니까 묻더라고. 그 블로그 올린 거 지웠냐 묻더라고요. 안 지웠는데 하니까 그럼 지우고 나서 조사하자 이러더라고요. 빨리 지우고 나서. 왜냐면 물을 때 올린 거 지웠냐 묻는데 안 지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녹화가 다 되고 있으니까 그 말 번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우고 조사하자더라고요. 그 지웠냐? 돈 받고 올렸냐? 아니요. 돈 안 받았는데 계속 올렸냐? 아니요. 한 건밖에 안 올리는데요. 묻는 게 보면 처벌 안 하려고 묻는 거죠. 물을 때 너 계속 올렸지? 이렇게 묻는 거하고 한 번밖에 안 올렸지?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달라요. 묻는 게. 그래가지고 결국 기소유예 때 그럼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류를 검찰한테 보내요. 그럼 검사가 기소유예 통지서가 검찰에서 날라왔더라고요. 그 기소유예 재판에 회부 안 하고 끝나는 게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경우입니다.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되는데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결격사유고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선고유예, 기소유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치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형법에 있으니까 형법 제60조에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는. 자, 결론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입니다. 3년.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나머지는 자격은 다 취득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본다. 요것만, 유일하게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는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개업도 못합니다. 6개월 자격 정지됐으면 6개월 동안은. 자, 그 다음에 8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년) 미경과자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법 제10조 8호에 있는데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즉시 벗어날 수 있다. 3년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사망하면 끝입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외국에도 나오더라고. 보시면 염해나는데 다 시신을 묶어죠. 이렇게 막 구멍 다 막고 염을 하잖아요. 염 하는데 그런데도 살아난 사람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면 벗어납니다. 살아나면 즉시. 그렇지 않은 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하면. 그 살아날까 봐 우리는 바로 우리 장사등에 가는 분들도 사망을 하고 나면 24시간 안에는 매장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죽자마자 갖다 바로 매장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화장도 바로 못해요. 죽으면 최소한 24시간은 지나야 돼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골에서 저도 옛날에 돌아가시면 그냥 밖에서 하루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입관하잖아요. 입관, 관에다 넣잖아요.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 해산하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좀 그렇고요.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만 되면 3년 안 지나도 개업할 수 있고 3년 넘었다 하더라도 복권 안 됐으면 영원히 아직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됐으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도 아직까지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결격 사유라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오늘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예외를.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나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격 사유가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될 수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고요. 6개월 업무정지 됐으면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우리 상무이사 밑에 있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회사에.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책임을 무한대로 지니까 책임이 많다는 이야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 무한책임사원은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무한책임사원이. 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자, 이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오늘 13일 5월은 기억하고 싶잖아요. 메이포비아라고 이 단어도 있더라고. 이게 5월 공포증, 너무 기념일이 많아가지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이래서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들이 뭐 문자만 딱 한 줄 문자만 왔더라고요. 어버이날 한 줄 한 12글자인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고 최초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세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슬프지만 그걸 자꾸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이러면은 슬퍼요. 그럼 빨리 죽어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2020년 5월 13일 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위반을 오늘 위반했다고요. 그런데 2020년 6월 13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임원이 취직을 했다고요. 이날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잘못한 거 가지고요? 5월 13일 날 잘못한 거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 임원은 6개월 안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6개월 안에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사유 발생 당시 위반할 때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사유 발생 당시 대신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됐어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근무했잖아요. 그렇지만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이 법, 저 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벌금은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내야 됩니다. 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기죄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로 하겠죠? 집행유예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입니다. 개업 못합니다. 벌금은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이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된다. 사유 해소 안 하면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인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프린트 38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1번, 2번 밑줄 쳤잖아요.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절대적 취소, 고용인 즉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29페이지 맨 마지막에 양가로 7번에 보니까 관계기관의 조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문 규정이 최근에 신설됐는데요. 옛날에도 조회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 식별 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조회할 수 없다는 얘기, 법령에 규정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회할 수 있다고. 따라서 본적지에 신원조회,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고 이 사람 교도소 갔다 왔는지 조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잖아요. 7일 이내에 조회해보고 이상 없으면 등록해주고 이상 있으면 등록 반려 처분을 하겠죠. 등록 신청하면.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서류를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직접 관계기관에 조회하니까. 주민등록번호 줘가지고 조회한다고요. 근데 외국인은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7번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및 제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그 한자를 보니까 경합범, 경쟁적으로 합해서 여러 죄를 지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형법 제38조에는 분리 안 하고 다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는 열 몇 개 죄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가지고 그냥 징역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선고하는 거지 무슨 죄 몇 년, 무슨 죄 몇 년 이렇게 막 여러 번 안 한다고요. 경합범은 경쟁적으로 합해져 여러 개 죄를 지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2분의 1을 더할 수 있어요. 10년짜리 죄 있으면 거기다 2분의 1 더하면 15년이죠. 5년 더하면 그냥 다 합해서 그냥 15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죄 위반의 경합범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분리해야 돼.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돼. 왜? 징역형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집행유예 이 법 저 법 다 결격사유니까 분리 안 해도 돼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집행유예도 분리 안 해도 되죠. 집행유예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만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기죄 위반으로 벌금을 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봐. 그 공인중개사법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니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요. 벌금만. 징역이나 금고형은 분리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결격사유니까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징역형은. 그래서 벌금형만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0페이지 고용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